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주부입니다. 오늘은 저희 시어머니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썰밤의 문을 두드리게 됐어요. 평범한 고부 갈등보다 훨씬 끔찍한 이야기인데요. 이런 가정사를 밝히는 게 제 얼굴에 침 뱉기는 아닐까 고민도 되지만 그래도 널리 알려서 더는 비슷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하네요.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업하는 아버지와 가정주부인 어머니 슬하에서 나름 유복하게 자랐어요. 덕분에 제 동년배 여자들 중에 드물게 대학 공부까지 마쳤고요. 그 뒤로는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대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했죠. 그러다 같은 팀 동료였던 남편과 눈이 맞아 사귄 지 2년 만에 결혼을 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27이었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결혼을 일찍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좀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사귀면서 신부 수업도 좀 받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부끄러운 얘기지만 막 결혼했을 때 저는 밥 짓는 법도 잘 몰랐어요. 집에 따로 일하는 아주머니가 계셔서 주방에 설 일이 없었거든요. 친정어머니도 집안 살림엔 관심도 소질도 없는 전형적인 부잣집 사모님이었죠. 오히려 자취 경력이 있던 남편이 저보다 살림을 더 잘했어요. 요리도 기본적인 건 할 줄 알았고요. 흰옷 찌든 때를 뺀다거나 이런 살림 노하우도 다 꿰고 있었죠. 그렇다 보니 자연스레 집안일은 대부분 남편이 하게 됐고요. 저는 옆에서 좀 거드는 정도였네요. 시댁 어르신들에게 다 큰 처녀가 그동안 뭘 한 거냐며 싫은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제가 시부모님을 참 잘 만났지 뭐예요. 시아버지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렇지 않겠냐면서 앞으로 천천히 배워나가면 된다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시어머니도 살림은 더 잘하는 사람이 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 하셨죠. 정말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다른 집 시모들처럼 안부 전화 같은 걸 강요하지도 않으셨고요. 직접 만든 반찬 같은 걸 전해줄 때도 꼭 남편을 통하셨어요. 자신이 직접 연락하면 제가 불편해한다고 말이죠. 생각해보니 저희 신혼집도 집들이 때 빼고는 한 번도 찾아오신 적이 없네요. 남편에게 듣기로는 시어머니가 모진 시집살이로 고생을 참 많이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은 며느리가 생기면 안 괴롭히고 잘 해줄 거라고 다짐 또 다짐하셨다네요. 결혼하고 2년쯤 지났을 때 그토록 바라던 아이가 생겼어요. 입덧 때문에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 누워만 있었는데요. 시어머니는 그런 제가 너무 걱정되셨나 봐요. 각종 영양제며 과일을 택배로 한가득 보내주신 건 물론이고요. 제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이 있으면 아무리 손이 많이 가도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파는 건 믿을 수가 없다면서 말이죠. 진짜 저희 친정 엄마보다 더 저를 챙겨주셨던 것 같아요. 10달 내내 뱃속에 품고 있던 딸아이가 태어난 날에도 고생했다면서 제 손을 꽉 잡아주셨답니다. 고부 갈등으로 괴로워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저 혼자 시집살이의 시자도 모르고 살았죠. 물론 저라고 시댁 스트레스가 아예 없던 건 아니에요. 시부모님 때문은 아니었고요. 남편의 형, 그러니까 아주버님 때문이었는데요. 아주버님은 시부모님도 두 손 두 발 든 집안의 골칫거리였어요. 나이 30이 넘도록 취업도 안 하고 집에서 놀고 먹는 백수 한량이었고요. 허구한 날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술 먹고 사고만 치기 바빴거든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까지 취소된 사람이니 말 다 했죠 뭐. 그런 주제에 제 앞에선 윗사람이랍시고 어찌나 대접을 받으려 하던지 제가 시댁에 가면 앉은 자리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저를 부려먹으려 들었어요. 에이 재수씨 물 좀 떠다 줘. 그리고 밥 다 먹었으니까
사과나 후식으로 먹을까? 예쁘게 깎아와봐. 하는 식이었죠. 몸종 취급하는 것 같아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시부모님과 남편이 나서서 뭐라고 하면 왜 자기만 갖고 그러냐고 오히려 역정을 내더라고요. 그럼 집안 분위기만 나빠져서 나중엔 그냥 포기하고 뭐든 내내 하면서 해줬어요. 근데 그럴수록 저를 점점 더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제가 출산했을 때도 그 인간이 병원까지 와서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아니, 고추를 낳아야지 기집애를 어디다 써? 재수씨 임신했다고 그렇게 유세를 부리더니만 하면서 퉁박을 줬죠. 듣고 있던 남편이 형,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하고 화를 내자 자기가 뭐 못할 말 했냐면서 도리어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그냥 상대하지 말라고 했네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요? 더러워서 피하지. 그 인간 절대 결혼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웬걸, 제가 시집 오고 4년쯤 됐을 무렵 아주버님이 늦장가를 갔어요. 상대는 무려 중학교 교사였죠. 그렇게 번듯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 왜 아주버님 같은 남자한테 시집을 왔을까 의아했는데요. 알고 보니 혼전 임신이었지 뭐예요. 둘이 호프집에서 우연히 만나 합석했다가 술김에 하룻밤을 함께 보냈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형님이 같은 여자로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하룻밤 실수로 애가 생겨 아주버님 같은 남자와 결혼하게 되다니 제대로 팔자가 꼬였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웬걸, 형님은 아주버님 못지않게 인성에 결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시부모님이 형님한테도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참 잘해주셨거든요. 특히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했을 때처럼 형님에게도 이런저런 선물을 안겨주시고요. 음식도 먹고 싶은 게 있다 하면 손수 정성껏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형님은 고마워하긴커녕 그런 시어머니를 하인 부리듯이 하지 뭐예요. 이게 먹고 싶다, 저게 먹고 싶다, 하루에도 12번씩 음식 주문을 하는 건 기본이고요. 나중엔 무슨 먼 지방 맛집에서 파는 음식까지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제게 연락해 모 맛집이 온라인으로 예약을 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알려달라고 해서 알게 됐네요. 어머님, 아무리 형님이 임신 중이어도 그렇지 어머님이 그걸 왜 사다 주세요? 아주버님 있잖아요. 너도 석철이 성격 알잖니? 걔가 어디 지 마누라 시중 들고 그럴 애야? 그래도 결혼해서 가정 꾸렸으니 좀 철이 들 줄 알았는데 어제도 친구들하고 술 먹느라 집에 안 들어왔다는구나. 그래도 어머님 연세가 있으신데 거기까지 직접 가서 음식을 사온다는 게 말이 돼요? 형님이 그런 심부름 시킨 게 이번이 처음도 아니라면서요. 심부름이라고 할 것까지도 아니야. 보통은 가게에 전화하면 퀵으로 보내줬거든. 근데 여기가 워낙 인기가 많아서 그런가 인터넷으로 예약한 손님들만 살 수 있다는구나. 시어머니는 못난 큰아들 때문에 형님에게 많이 미안했나 봐요. 형님의 임신 수발 드는 걸 아무렇지도 않아 했죠. 그럴수록 형님은 더욱 오만방자해졌어요. 한 번은 시아버지 생신을 기념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적이 있는데요. 어머님이 손수 갈비찜이다 뭐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셨는데 그 앞에서 먹는 둥 마는 둥 깨작거리기만 하더라고요. 이미 입덧할 시기도 지난 걸 다 아는데 말이죠. 얘 며느리야, 음식이 입에 안 맞니?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형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요. 형님은 그 말이 신호라도 된 것처럼 인상을 팍 쓰면서 수저를 내려놓더군요. 네, 제가 음식 간 좀 세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드렸잖아요. 이렇게 짜게 먹는 거 건강에도 안 좋다고요. 아유, 나름 슴슴하게 한다고 했는데. 너 좋아하는 삼겹살이라도 구워주랴? 오늘 정육점 가서 사온 게 있는데. 그러죠 뭐. 간 아무것도 하지 말고 후추만 뿌려주세요. 아셨죠? 졸지에 시어머니는 밥을 먹다 말고 부엌에 가서 고기를 굽기 시작했어요. 한여름이라 날도 더운데 시어머니를 불 앞에 세우다니 참 기가 막히더군요.
보다 못한 남편이 형수님, 그냥 드시면 안 돼요? 하고 슬쩍 물었어요. 그러자 형님은 남편이 무슨 엄청난 욕을 한 것처럼 난리를 치더군요. 난들 이러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요? 뱃속에 있는 태양이가 못 먹겠다는데 어떡해요? 애까지 뵌 임산부가 굶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상위에 차려진 음식만 몇 개예요. 이 중에 입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입덧은 다 끝났다고 들었는데. 끝났다고 누가 그래요? 저 아직 입덧 안 끝났어요. 아니 그럼 서방님은 지금 제가 뭐 단순히 시어머니 상대로 반찬 투정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 기가 막혀 진짜. 서방님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좀 너무하시네요. 저 더는 여기 못 있겠어요. 갈게요. 형님은 씩씩대며 자리를 떨치고 일어났어요. 하지만 그대로 가버리긴커녕 임신한 여자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등, 이러다 애 잘못되면 책임질 거냐는 등 서럽게 울더라고요. 그러자 잠자코 밥만 먹고 있던 아주버님이 덩달아 짜증을 내기 시작했죠. 에이, 이놈의 자식이 왜 가만히 있던 형 와이프를 울려? 엄마가 고기 굽는 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 네가 굽던가. 임신해서 고생하는 네 형수 울리니까 속이 시원해? 당장 사과하고 달래줘. 얼른! 내가 뭘 어쨌다고. 이게 진짜 이씨, 아주 형 말이 말 같지도 않지? 흥분을 참지 못한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달려들었어요. 남편도 지지 않고 대거리를 했죠. 그런 둘을 뜯어 말리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결국 그날엔 남편이 형님한테 미안하다고 싹싹 비는 걸로 마무리가 됐네요. 뭐가 됐든 형님은 임산부였으니까요. 그 뒤로도 형님의 임신 유세는 멈추지 않았어요. 마침내 형님이 아들을 낳았을 땐 이제 좀 어머님도 편해지시겠구나 생각했을 정도였죠. 하지만 그건 제 오산이었어요. 어느 주말 시댁에 놀러 갔더니 글쎄 어머님이 형님 아들을 돌보고 있지 뭐예요. 기저귀 갈아대며 젖병이며 아기 용품이 한가득 쌓여 있는 게 단순히 잠깐 맡아준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이게 뭐예요? 애를 왜 형님이 안 보고 어머님이... 아이 석철이 내가 많이 바쁜가 보더라. 당분간만 내가 봐주기로 했어. 바쁘긴 뭐가 바빠요. 아주버니는 회사도 안 다니고 형님도 육아휴직 냈을 텐데요. 아이 석철이도 요즘 사업 준비한다고 바쁜가 봐. 큰애 혼자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던지 제발 좀 도와달라면서 사정하지 뭐냐.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바로 형님에게 전화했어요. 알고 보니 형님은 산후조리원을 나온 지 한 달도 안 돼 아이를 시댁으로 보내버렸더군요. 그 뒤로 자기는 휴직계도 냈겠다. 허구한 날 친구들 만나 놀기만 했더라고요. SNS 사진을 보니 바다에 펜션에 고급 레스토랑에 아주 난리도 아니더군요. 형님, 지금 잠깐 통화 가능하세요? 동서가 웬일이야? 지금 어머님 집에 잠깐 왔는데 어머님 혼자 형곤이를 보고 있더라고요. 아, 내가 부탁 좀 드렸어. 왜?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어머님 가뜩이나 손목이랑 허리도 안 좋으신데 형님 아인데 형님이 돌봐야죠. 참나, 지금 교사인 나를 가르치려고 드는 거야? 내가 뭐 어머님한테 억지로 떠맡긴 줄 알아? 육아 때문에 힘들다 하니까 어머님이 먼저 도와주겠다고 얘기 꺼내신 거라고. 이건 단순히 돕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어머님 혼자 보는 거죠. 아이 진짜, 남도 아니고 친손주인데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이도 허구한 날 친구들하고 술이나 처먹고 다니면서 육아는 나 몰라라 하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내가 뭐가 아쉬워서 혼자 독박 육아를 해야 하냐고? 나 바쁘니까 이딴 소리만 할 거면 그냥 끊을게. 형님은 제 대답은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차단해버렸는지 그 뒤로 제 연락은 받지도 않더라고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황당했네요. 남편에게도 얘기해서 형님과 아주버님한테 단단히 주의를 줄까 고민도 했는데요. 둘 다 성격이 보통이 아니라 아랫사람인 저희들이 말한다고 들을 것 같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당사자인 시어머니가 다 괜찮다고만 하시는 상태였으니까요.
결국 저와 남편은 형님 문제에서 한 발짝 물러설 수밖에 없었어요. 대신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시댁으로 가서 시어머니를 거들어드렸네요. 그러다 형님네와 제대로 척을 지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시어머니 생신을 맞이해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인 날이었는데요. 맛있게 밥을 먹고 후식으로 케이크까지 먹은 다음 시어머니에게 미리 준비해뒀던 선물을 전해드렸어요. 바로 명품백이었는데요. 시어머니가 형님과 아주버님 때문에 고생하는 걸 아니까 큰맘 먹고 산 거였죠. 처음엔 부담스러워하던 시어머니도 이내 못 이기는 척 받으시더라고요. 아유, 뭐 이런 걸 다 환불도 안 된다니까 그냥 쓰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거 안 해도 된다. 아유, 우리 둘째 며느리 때문에 내가 호강하네. 고맙다, 고마워. 시어머니의 감사 인사에 기분이 좋았던 것도 잠시, 너무나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글쎄 형님이 갑자기 저를 노려보면서 화를 내는 게 아니겠어요? 동서,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네? 뭐가요? 어머님한테 선물을 할 거였으면 나한테 미리 언지를 주든가 상의를 하든가 했어야지. 이러면 내 꼴이 뭐가 돼? 어차피 아주버님과 형님은 시부모님 생신에 작은 선물 한 번 한 적이 없었거든요. 늘 제과점에서 산 작은 케이크 하나로 퉁쳤죠. 이번에도 그래놓고는 왜 상의를 안 했냐니. 그래도 괜히 일 키우고 싶지 않아 순순히 사과했어요. 죄송해요, 형님. 제 생각이 짧았어요. 다음부턴 꼭 미리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그래야지. 참나, 명품백은 무슨 졸부 집안 딸인 거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형님의 입에서 뱉어진 졸부라는 말이 유독 크게 귀에 날아와 박히더라고요. 형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졸부요? 그래, 동선의 친정아버지 알아보니까 뭐 대단한 사업하는 것도 아니던데? 그냥 중국에서 싸구려 부품 떼다 비싸게 팔아먹어서 큰돈 번 거잖아. 그게 졸부지 뭐야. 다른 건 몰라도 저희 부모님을 모욕하는 건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씩씩대며 대거리를 했죠. 지금 말 다 했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졸부라뇨? 제가 형님네 부모님한테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 가난뱅이라고 하면 좋아요? 똑같이 되돌려준 것뿐인데 형님의 얼굴이 분노로 파리해졌어요. 뭐야? 농사나 짓는 가난뱅이?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미친 거 아니야? 있는 거라곤 돈밖에 없는 천박한 집안에서 태어난 주제에 내가 중학교 교사야, 알아? 그냥 집에서 살림만 하는 동서랑은 차원이 다르게 똑똑한 여자라고?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남의 부모 욕을 해요? 그거 못 배워먹은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감히 누구한테 못 배워먹었대? 형님은 발작하는 것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제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붙잡고 마구 흔들기 시작했죠. 여자가 무슨 힘이 그렇게 센지 차마 반항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놀란 시어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어쩔 줄 몰라 하셨고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허겁지겁 다가와 형님을 떼어냈죠. 정말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어요. 무슨 정신으로 집에 돌아왔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이후 저는 아주버님네와 아예 인연을 끊었어요. 일이 있어 시댁에 모일 때도 아주버님네가 없는 시간을 피해서 갔고요. 형님한테 전화가 와도 모른 척 무시했죠. 다행히 남편도 시부모님도 그런 저를 이해해 줬네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가족에게 생각지도 못한 비극이 찾아왔어요. 바로 시아버지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신 거였죠. 그렇게 황망하게 가버리실 줄은 몰랐던지라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요. 슬픔을 지울 새도 없이 장례식을 준비하고 문상객들을 맞이했네요. 오랜만에 본 아주버님과 형님은 여전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슬퍼하나 싶던 것도 잠시, 곧 자기들 앞으로 떨어질 유산이 얼마인지 계산하느라 바쁘더군요. 못 본 사이 아주버님이 사업병이 단단히 걸렸더라고요.
유통 관련 회사를 차려 대박 낼 거라는 꿈에 부풀어 있더군요. 안 그래도 사업 자금이 모자랐는데 잘 됐어. 아버지 보험금이랑 유산 땡겨받으면 어떻게든 될 것 같아. 보험금은 수익자가 어머님 앞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니야? 나 사업할 거니까 돈 좀 보태달라고 말씀드렸지. 주시겠대? 아이 그럼 우리 엄마 천사인 거 알잖아. 보험금 같은 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나오면 다 나 쓰래. 둘이서 희희낙낙 그렇게 속살거리는데 정말 미친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자식된 도리가 있는 건데 시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었죠. 하지만 뭐라고 해봤자 싸움만 난다는 걸 알기에 그냥 모른 척했어요. 혹시라도 남편이 들을까봐 두 사람한테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막았고요. 한편으로는 와주신 문상객분들을 열심히 대접했네요. 다행히 장례식은 별탈 없이 무사히 마무리됐어요. 혼자 드신 시어머니가 마음에 걸려 저희가 모시겠다고 말씀드려봤는데요. 시어머니는 말만으로도 고맙다면서 거절하셨어요. 아직 청정한데 벌써부터 자식들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구나. 식구들끼리 한 집에서 사는 게 어떻게 패예요, 어머님. 아니다. 난 혼자 지내도 괜찮아. 몸도 멀쩡한데 뭘. 아직은 너희 시아버지랑 둘이 지내던 이 집을 지키고 싶구나. 시어머니의 뜻이 워낙 완강해서 더는 얘기를 꺼낼 수가 없더라고요. 대신 주말마다 남편 그리고 딸과 같이 시댁을 자주 찾았네요. 아무래도 그 큰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어머니가 마음에 걸려서 말이죠. 그런데 웬걸 시어머니의 나홀로 생활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한 2년쯤 지났을 무렵 시어머니가 아주버님네 집으로 들어가게 된 거였죠. 알고 보니 아주버님이 야심차게 시작했던 사업이 제대로 망해버렸지 뭐예요. 대박이 나긴커녕 빚만 1억이 넘게 생겼다고 하더군요. 아주버님은 급한 마음에 시어머니에게 나중에 물려받을 유산을 미리 떼어달라고 했나 봐요. 몰랐는데 심지어 저희 부부에게 가야 할 몫까지 탐냈다고 하더군요. 근데 시어머니가 그건 절대 안 된다고 했고요. 아주버님은 그럼 집이라도 팔아서 돈을 더 마련해달라고 떼를 썼죠. 결국 시어머니는 하나뿐인 집을 팔고 아주버님네 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저는 이런 사정은 까맣게 몰랐고요. 그냥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떠나보내시고 외로워서 형님네로 들어가는구나 했네요. 참 바보 같았죠. 시어머니가 아주버님네와 살림을 합친 뒤로 예전처럼 자주 찾아뵐 수는 없게 됐어요. 그때까지도 형님과 불편한 사이였으니까요. 대신 일부러라도 더 자주자주 전화를 드렸어요. 아주버님과 형님 성격을 알기에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함께 지내면서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전화를 드릴 때마다 시어머니는 잘 지내고 있다며 저를 안심시켰어요. 그냥 나 혼자 지낼 때랑 똑같아. 석철이 요즘 또 새 사업 시작한 거 알지? 일이 바빠서 그런가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지 뭐냐. 큰 며느리도 다시 학교 나가기 시작해서 정신없고 형곤이도 그 어린 게 학원이다 뭐다 바쁘고 식구들끼리 얼굴 보기도 힘들단다. 외롭진 않으세요? 제가 사람들 없을 때 놀러 갈까요? 아이 됐다. 너 큰 며느리랑 아직도 불편하잖니. 괜찮으니까 내 걱정은 하지 마렴. 잘 지내신다는 시어머니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와 연락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형님 통해 물어보니 시어머니가 핸드폰을 없앴다 하더군요. 쓸 일도 없는데 돈만 나가는 게 아까워서 그냥 해지했다고요. 제가 대신 통신비를 내드리겠다고 해도 극구 사양하시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와 연락하려면 형님이나 아주버님을 통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불편해서 자연스럽게 전화도 옛날만큼 걸지 못하게 됐죠. 그렇게 한 1년 반 정도 지났을까요? 문득 달력을 보니 시어머니 생신이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그동안 너무 시어머니에게 소홀했던 것 같아 죄책감이 들더군요.
그래서 오랜만에 형님에게 연락을 했어요. 짧게 안부 인사를 나눈 뒤 시어머니를 바꿔달라고 하자 웬걸 갑자기 형님 목소리가 날카로워지더군요. 어머님은 왜? 직접 뵌 지도 오래됐고 곧 어머님 생신이잖아요. 생신 선물로 뭐 필요한 건 없으신지 여쭤보려고요. 아, 그 식당은 그냥 한정식집 예약할까 하는데 어떠세요? 아이고, 생일이 뭐 대단한 날이라고 그렇게 일을 벌여? 동서는 전업이라 그런가? 참 쓸데없는 짓도 많이 한다. 어머님도 이제 나이가 있으셔서 그런 번잡한 거 싫어하셔. 그냥 우리끼리 밥 한 끼 먹고 말 테니까 동서는 신경 쓰지 마. 서방님도 일 때문에 피곤할 거 아니야. 네?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 생신인데. 작년에도 어머님 편찮으시다고 해서 그냥 지나갔잖아요. 올해는 챙겨야 하지 않을까요? 정 그러면 선물이나 하나 사서 택배로 보내든가. 지난번에 사줬던 명품백 같은 거 하나 더 해드려. 좋아하셨잖아. 어디 자기 상의도 없이 명품백을 선물하냐면서 펄쩍 뛸 땐 언제고 갑자기 왜 이러나 싶더라고요. 일단 알겠다고 하고 시어머니를 바꿔달라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집에 안 계시다고 하더군요. 어머님 어디 가셨어요? 아, 조금 전에 친구 만난다고 나가셨어. 지금요? 저녁 7시인데? 아이 그래. 어머님 원래 밥 마실 자주 나가셔. 나 내일 출근 준비해야 돼서 바빠. 이만 끊을게 동서. 형님은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내향적인 성격 탓에 평소 외출도 잘 하지 않는 시어머니가 밥 마실이라니 이상하게 기분이 좀 찝찝하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와 연락 안 한 지 얼마나 됐나 계산해보니 반년이 훌쩍 넘었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시어머니 생신이 돌아오는 주 주말에 고급 한정식 집을 예약했어요. 그리고 형님에게 이미 예약해버려 취소가 안 되니 어머님 모시고 오라고 했죠. 비용은 제가 다 낼 테니 걱정 말라고요. 형님은 왜 마음대로 일을 벌이냐며 툴툴대긴 했지만 그래도 아주머님과 같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오긴 오더라고요. 형님도 아주머님도 공짜로 비싼 밥을 먹을 수 있다는데 마다할 위인이 아니었죠. 그런데 식당에서 오랜만에 뵌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살이 어찌나 빠지셨는지 볼이 퀭하게 패였을 정도였고요. 그 희고 곱던 피부도 거무죽죽한 것이 무척 아파 보였죠. 저와 남편이 놀란 걸 눈치챘는지 시어머니가 어색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아유, 살이 좀 찐 것 같아서 친구들 따라 부지런히 등산을 다녔더니 이번엔 또 너무 빠졌지 뭐냐. 보기 흉하지? 저는 시어머니가 민망할까봐 얼른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어머님. 보기 흉하긴요. 여전히 고우세요. 근데 운동도 좋지만 잘 챙겨 먹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너무 살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맛난 거 많이 드세요. 아셨죠? 그래, 고맙다. 이 노인네 위해서 뭐 이런 고급 식당까지 예약했어. 아유, 잘 먹으마. 그렇게 모처럼 만에 온 식구가 모여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혹시라도 입에 안 맞으시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 잘 드시더라고요. 형님은 뭐가 나올 때마다 간이 싱겁네, 순 싸구려 재료만 썼네 욕하기 바빴지만 먹기는 또 잘 먹더군요. 기왕 먹는 거 그냥 맛있다 해주면 될 것을. 하지만 형님의 베베 꼬인 성격을 알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네요. 그런데 본식으로 철판에 구워 먹는 스테이크가 나왔을 때였어요. 평소에도 고기를 좋아하던 형님은 거의 우겨넣다 싶을 정도로 젓가락을 빠르게 놀리더군요. 그런데 옆에 앉아있던 형곤이가 좀 이쑤셨나 봐요. 애들이 원래 한자리에 오래 앉아있는 걸 못하잖아요. 철판이 신기했는지 위험하게 자꾸 그쪽으로 손을 뻗더군요. 그러자 형님이 고기를 먹던 중에 왈칵 성을 냈어요. 아니 얘가 얌전히 좀 있으라니까? 어머님, 형곤이 좀 봐주세요. 아, 이러다 다치겠어요. 그래, 걱정 말거라. 시어머니는 바로 젓가락을 내려놓고 형곤이를 품에 안았어요.
늘 있던 일인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더군요. 기가 막혀 입을 떡 벌리고 있는데 갑자기 형곤이가 싫어, 답답해, 나 내려줘 하면서 마구 난동을 부리지 않겠어요. 하도 몸부림을 쳐대는 통에 테이블 위에 있던 동치미 그릇이 형님 쪽으로 쏟아졌죠. 그러자 형님은 무시무시한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노려봤어요. 사고를 친 건 자기 아들인데 말이죠. 어처구니 없는 일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글쎄 시어머니는 정말 자기가 사고를 친 것처럼 형님 눈도 못 마주치고 발발 떨기만 하더군요. 마치 주인 앞에 선 늙은 개를 보는 것 같았죠. 미안하구나. 애를 안아서 달래준다는 게 그만. 형곤이 밖에서 안으면 더 답답해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게 뭐야? 새로 산 옷인데 다 버렸잖아요. 미안하다 어머마. 내가 잘못했다. 시어머니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형님에게 사과했어요. 그런데도 형님은 좀처럼 표정을 풀지 않더군요. 그러자 잠자코 지켜보던 남편이 입을 열었죠. 엄마, 뭘 그렇게 사과해? 형곤이가 혼자 난리치다가 사고친 건데. 형님에게 직접적으로 뭐라고 한 건 아니지만 죄 없는 자기 엄마 그만 잡으라는 뜻이었죠. 그 말에 형님의 표정이 와락 구겨졌지만 다행히 뭐라고 더 입을 열진 않더군요. 그냥 가방을 챙겨 먼저 일어나더라고요. 이만 가자, 여보. 형군이 너도 그만 땡깡 부리고 일어나. 형님은 잘 먹었다 인사도 없이 식구들을 챙겨 나가버렸어요. 홀로 우두커니 남겨져 있던 시어머니도 허겁지겁 그 뒤를 쫓았죠. 괜히 내가 분위기 망쳐서 미안하다. 미안해. 오늘 맛있는 밥 사줘서 고맙고 나중에 또 보자꾸나. 급하게 인사하고 돌아서는 시어머니를 보는데 왜 그리도 마음이 안 좋던지요. 형님 앞에서 뭐라고 말도 못하고 덜덜 떨기만 하던 시어머니 모습이 좀처럼 머릿속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혹시라도 아주버님과 형님한테 구박받으며 지내시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되더군요. 하지만 형님을 통해서가 아니면 시어머니와 연락할 방도가 없으니 캐물을 수도 없고 형님에게 묻는다고 해서 제대로 된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너무 답답했죠.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그 주 주말 무작정 아주버님네로 쳐들어갔어요. 지나가는 길에 들렀다는 핑계를 댈 생각이었죠. 하지만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안에선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형님에게 전화드리니 식구들끼리 다 같이 나들이를 나왔다 하더군요. 허탕 쳤구나 싶어 그냥 돌아가려고 했는데요. 웬걸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나지 않겠어요. 아주버님네 집이 옛날 복도식 아파트라서 복도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니 반쯤 열려 있더라고요. 도둑이라도 들었나 싶어 그 창문 틈새로 집안을 살펴본 순간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방문이 훤히 열려 보이는 주방 쪽 싱크대에 시어머니가 서 계셨는데요. 무언가를 허겁지겁 삼키고 있더라고요. 뭔가 했더니 개수대에 있던 잔반이 아니겠어요. 아무리 두 눈을 씻고 봐도 먹다 버린 잔반이 맞았어요. 경악스러워 저도 모르게 어머님, 지금 뭘 드시는 거예요? 하고 비명을 지르고 말았죠. 그러자 개수대에 고개를 쳐박고 있던 시어머니가 번쩍 고개를 들었고요. 저를 발견하고는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작은 며느리 네가 어떻게? 엄마, 이 문 좀 열어봐. 얼른! 옆에 같이 서 있던 남편이 현관문 쪽으로 다가가 쾅쾅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도통 문을 열 생각을 않더군요. 어머님, 문 좀 열어주세요. 네? 그냥 가거라. 큰 며느리가 절대 문 열어주면 안 된다고 했어.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얼른 열어주세요. 네? 미안하다. 큰 며느리의 말 안 들으면 난 이번에야말로 진짜 죽어. 지난번에도 형곤이 잘 못 봤다는 이유로 얼마나 혼났던지. 나 이거 훔쳐먹은 것도 큰 며느리한테 말하면 안 된다. 그럼 날 가만 안 둘 거야. 이번에야말로 정말 죽일지도 모른다고.
시어머니는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혼자 중얼중얼 거리셨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아래층으로 내려가 경비실로 달려갔죠. 그리고 어머님 상태가 좀 이상하다고 문 좀 열어달라고 했네요. 다행히 경비 아저씨가 바로 마스터키로 문을 열어줬고요. 그제야 저는 시어머니를 만날 수 있었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방금 하신 말씀이 대체 뭐예요? 형님이 어머님한테 어떻게 했다고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제 물음엔 대답도 않고 갑자기 배를 움켜잡으셨어요. 둘째야, 나 너무 허기가 지는구나. 백가죽이 등에 달라붙은 것 같아. 제발 밥 좀 다오. 네, 어머님 밥 드릴게요. 드시고 싶다는 거 다 사드릴게요. 그러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형님이 어머님을 죽일지도 모른다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에요? 난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묻지 말고 제발 가다오. 시어머니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미친 듯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러다 갑자기 현기증이 나셨는지 휙 바닥으로 고꾸라지더군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네? 제 애원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그대로 혼절하고 말았어요. 놀란 남편이 바로 119에 신고했고요. 바로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죠. 진단 결과는 놀라웠어요. 영양실조라고 하더군요. 요즘 같은 시대에 밥을 못 먹어 영양실조가 생기다니 말이 되나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어요. 의사가 저와 남편을 따로 부르더니 갑자기 잠들어 있는 시어머니 팔을 걷어 보여주더군요. 그런데 팔엔 온갖 흉터와 얼룩덜룩한 멍이 가득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충격받은 남편이 묻자 의사가 입을 열었죠. 온몸에 이런 상처 자국이 가득합니다. 지속적으로 누군가에게 폭행을 당해온 것 같은데 짐작 가는 부분이 없으세요? 의사의 말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범인이 누구겠어요? 다름 아닌 아주버님과 형님이겠죠. 의사는 당연히 저와 남편을 의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고. 어머님은 형님네 부부와 사는데 아무래도 그 인간들 짓인 것 같다고 했죠. 그러자 의사는 시어머니가 일어나면 한번 얘기를 나눠보라고 하더군요. 그로부터 1시간 뒤 기절해 있던 시어머니가 정신을 차리셨어요. 안정제를 맞고 진정이 되셨는지 다행히 저와 남편을 알아보시더군요. 너희가 날 병원으로 데려온 거냐? 네. 저랑 얘기 나누던 도중에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어머님 영양실조래요. 대체 며칠을 굶으신 거예요? 몸에 가득한 상처는 또 다 뭐고요? 제 물음에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내가 요즘 살이 너무 찐 것 같아서 다이어트를 좀 하고 있거든. 몸의 상처는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생긴 거고. 그렇게 많이 안 다쳤으니 걱정 말거라. 말이 돼요? 빙판길에 미끄러졌는데 온몸이 그렇게 되는 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그런 거죠? 아유, 아니야. 그냥 내가 바보같이 넘어지는 바람에. 아주버님과 형님 얘기가 나오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또 불안 증세를 보였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온몸을 덜덜 떨기 시작했죠. 그런 시어머니와 애써 시선을 맞췄어요. 그리고 두 팔을 벌려 있는 힘껏 꽉 안아드렸죠. 어머님, 제가 어머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처음 저 시집 와서 아무것도 몰랐을 때부터 얼마나 아끼고 잘해주셨어요. 전 무슨 일이 있든 어머님 편이고 절대 어머님 안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발요. 네? 그러자 시어머니의 메말라 있던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차마 너희한테 말을 못했는데 내가 석철이네 집 들어가고부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허구한 날 눈칫밥 먹으면서 식모 취급을 받았는데 석철이 사업이 또 잘 안 풀리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돈을 내놓으라지 뭐냐. 양심도 없는 것들. 이미 내 전 재산을 주고 집까지 팔아줬는데 말이야.
빈털털이 된 지 오래라고 이젠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때부터 손찌검을 시작했어. 조금만 수틀리면 때리고 밥을 굶기고, 이번에도 그 한정식집에서 형군이 제대로 못 봤다는 이유로 나으를 밥을 안 주지 뭐냐. 시어머니의 고백에 분노로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막상 진실을 알게 되니 눈앞이 새하얘지더군요. 왜 저희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하다못해 경찰에 신고라도 하시지. 그래도 차식인데 어떻게 내 손으로 그런 짓을 할 수 있겠니? 시어머니의 눈물 섞인 목소리를 듣던 남편이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 개만도 못한 년놈들!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죽여버릴 거라고! 남편은 흥분해서 당장 아주버님네로 달려가려고 했어요. 그런 남편을 말리며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을 불렀네요. 그리고 경찰을 대동해 바로 아주버님네로 쳐들어갔죠. 집에 도착해 시어머니가 없어진 걸 알았는지 형님에게서 미친 듯이 연락이 오고 있었는데요. 싹 다 무시하고 있다가 경찰을 대동해 가니 아주버님과 형님 얼굴이 아주 볼만하더라고요. 아니 동서, 갑자기 이게 무슨 경우야? 이 경찰들은 또 뭐고? 몰라서 물어요? 범죄를 저질렀으니 응당 그에 따른 죗값을 받아야죠. 그게 무슨 말이야? 범죄라니! 어머님 지금 병원에 있어요. 싱크대에서 잔반 주워 드시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모시고 갔더니 영양실조라대요? 거기에 몸에 흉터까지 빼곡한 게 의사 말로는 가정폭력이 의심된다 하더군요. 제 말에 아주버님과 형님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설마 내가 그랬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동서? 나 애들 가르치는 교사야.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 리 없잖아. 난 모르는 일이야. 어머님이 친구분들한테 따돌림이라도 당했나 보지. 정말 끝까지 잡아떼실 거예요? 경찰들 앞에서도 그럴 수 있을지 어디 두고 보자고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경찰들이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다가갔어요. 둘 다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도망가려 하기에 결국 수갑까지 채웠죠. 난 우리 엄마 아들이라고! 며느리면 몰라도 아들인 내가 그런 짓을 왜 하겠어? 뭐야? 당신 지금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야? 어머님한테 먼저 손 올렸던 게 누군데? 당신이잖아! 그 입 안 닥쳐? 더 자주 때리고 욕한 건 너면서 누굴 발목 잡으려고 그래? 짐승만도 못한 두 년놈은 급기야 서로 죄를 떠넘기기 바빴어요. 경찰이 바로 옆에서 다 듣고 있는데 참 멍청하더군요. 그렇게 두 사람은 경찰서로 연행됐고요. 이내 길고 긴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 드러난 진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알고 보니 아주버님과 형님은 시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생명보험금을 노리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가진 핑계를 대면서 밥도 안 주고 툭하면 폭력을 휘두르고 했던 거죠. 그러다 죽으면 사고사로 위장할 생각이었더군요. 둘 다 절대 아니라고 딱 잡아댔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나요? 주고받은 문자 내역과 통화 기록에서 모든 죄가 낱낱이 밝혀졌죠. 시어머니 핸드폰을 없앤 것도 전부 형님 짓이었어요. 어머님이 사람들과 연락하면 혹시라도 자기들 지은 죄가 밝혀질까봐 그런 거였죠. 게다가 제가 그동안 어머님한테 선물했던 명품 가방이며 액세서리며 죄다 자기가 뺏어다 쓰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머님 생일 선물로 또 명품 가방을 달라고 한 거였어요. 자기가 쓸 요량으로 말이죠. 인간의 탈을 쓰고 어쩜 그럴 수가 있는지. 시어머니는 형님에게 하도 가스라이팅을 당해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퇴원 후 저희 집으로 모셨는데도 어디서 발자국 소리만 들리면 깜짝깜짝 놀라고요. 아주버님과 형님 이름을 들으면 경기를 일으키셨죠. 가끔 저를 못 알아보고 엉뚱한 말을 하기도 하셨는데요. 의사 말로는 정신적인 충격이 커서 일시적으로 선망이 온 거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어찌나 죄책감이 들던지요.
그 두 년놈의 성정을 뻔히 알면서 그냥 시어머니를 방치한 것 같아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아주버님과 형님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그 년놈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고 싶었죠. 친정 부모님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돈을 빌렸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로펌에서 일하는 유명 변호사를 선임했네요. 형사고소는 물론이고요. 따로 민사소송까지 걸었죠. 지리한 법적 다툼 끝에 아주머님과 형님은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어요. 민사소송 결과 몇 천만 원대의 피해 보상금도 판결받았죠. 저지른 죗값에 비해서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 같아 속상하더라고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법의 심판을 받은 게 어디냐면서 이제 다 괜찮으니 그냥 빨리 잊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간 오죽 마음고생했으면 저러실까 싶어 시어머니 몰래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그래도 인과응보라는 게 있긴 한가 봐요. 아주버님과 형님의 인생은 출소 후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거든요. 형님은 전과가 생긴 게 소문나 다니던 사립중학교에서도 잘렸고요. 그 뒤로 아직까지 교편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교사라고 그렇게 잘난 척을 하더니 알고 보니까 기간제였지 뭐예요. 정규 교사가 아니었던 만큼 범죄 이력 때문에 재임용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참 다행이죠. 그런 사람이 애들을 가르친다는 게 말이나 되나요? 아주버님은 가장 노릇을 하기는커녕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이런저런 사업을 벌였는데요. 하는 것마다 죄다 말아먹고 빚만 지더니 결국은 불법 사채에까지 손을 댄 모양이더라고요. 몇 년 전 남편에게 이자만이라도 갚을 수 있게 돈 좀 빌려달라고 연락이 왔었거든요. 당연히 남편은 단칼에 거절했고요. 결국 아주버님과 형님은 사채업자를 피해 야반도주했다고 하더군요. 어디서 뭘 하며 사는진 모르겠지만 그리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진 않네요. 형곤이는 형님네 친정 부모님이 키우고 있다던데 죄책감은 갖지 않으려고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느니 차라리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크는 게 형곤이한텐 더 잘된 일일 테니까요. 다행히 시어머니는 잘 지내고 계세요. 처음 저희 집으로 모셨을 때만 해도 어머님 상태가 말이 아니었거든요. 선망도 선망이었지만 영양실조로 살도 많이 빠지고 뼈가 약해지신 게 큰 문제였죠. 그래서 삼시세끼 건강식으로 열심히 차려드리고 몸에 좋다는 영양제나 보약 같은 것도 챙겨드렸네요. 다행히 효과가 좋아서 금방 예전 몸무게를 회복하셨고요. 몸이 건강해져서 그런지 선망도 사라지셨어요. 참 다행이죠. 요즘은 노인정에서 사귄 친구분들과 아침 저녁으로 운동을 다녀서 그런지 저보다 더 건강하시답니다. 가정폭력 트라우마로 한동안 정신과 치료도 따로 받으셨는데 그것도 잘 이겨내셨어요. 부디 어머님이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제가 더 효도해야죠.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